사람마다 다 이게 성격도 다르고 어떤 추구하는 게 다 다른데 사기꾼들은 그 포착이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행동 지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뭐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습니다. 부장검사 때 그렇게 또 사기 당했을 때 우리 저 제가 변호사님도 사기 당했어요. 예, 예. 결국 지금 뭐 네, 오늘 모신 분은 33년간 검사 생활을 하셨고요. 네, 지금은 법무법인 민에서 근무하시는 임채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도 한번 쓰셨군요. 네. 아, 근데 요즘 이 사기 사건이 정말 날로 진흥화되면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 뉴스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이 사기를 넘어서 좀 뭔가 충격적일 정도로 교묘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은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일어나는 게 이제 그 월세 그 뭐야 당근 마켓이나 뭐 이런 거 직거래 장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 사기 수법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아, 어떤 거죠? 그냥 간략. 물건 산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건가요? 돈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간략히 소개하면은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중개업자를 통하면 이제 수수료가 가니까 직거래 이제 올리면 그걸 부동산. 보고 예 사기꾼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좀 오피스텔 입구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죠. 네네. 뭐 번거롭게 오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고서 하겠습니다. 하면은 집주인은 이제 그냥 오피스텔 그 출입문 번호를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딴 거기다 장태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20 이렇게 했는데 지는 이제 월세를 반 정도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싼 건데 엄청 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그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가서 봐라. 그리고 자기는 지금 멀리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마음에 들면 계약하자. 이러면서 자기가 진짜 주인인 거를 이제 그 확인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분증이나 뭐 사진 같은 걸 보내요. 또 이제 그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보니까 다 뭐 진짜인 걸로 보이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은 50% 싸니까 그렇죠. 다른 빨리 사람이 계약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는 얼른 계약을 하죠. 보증금을 준 어떤 심한 경우는 보증금 뭐 1,000만 원 다 보내주는 젊은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이제 사기인 걸 알고 신고했더니 연락도 이게 휴대폰 자체도 뭐 대포폰이고 계좌도 또 차명 계좌고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한 오피스텔 하나에만 피해자가 30명 정도 되는 굉장히 가장 최근에 그래서 전 당근마켓 해가지고 그냥 단지 그런 사기일 줄 알았는데 물건 저 중고 물품 저 안 주고 그렇죠. 돈만 받아채고 예, 예.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야 그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있군요. 이게 가장 최근에 그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라 각 이거, 지역별로 막 그냥 발생하고 이게 저 중개인 돈 아끼려고 중개인 빼고 했다간 진짜 더 큰 손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서.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뭐 좀 다른 사례 하나 더 있을까요? 다른 사례요. 다른 사례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 지금 나온 김에 이제 보면은 그 중고거래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고 물품 거래할 때는 직거래가 원칙이지만 다들 바빠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 중고 장터에서 인증된 그런 공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도 현장에서 당한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직거래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새 그 노트북을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판다고 이제 중고장터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기꾼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어느 뭐 지하철역 앞에 몇 시에 만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다른 또 장터에다가 자기가 물건을 판다고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팔기로 했던 사람은 그 시간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네. 이 사기꾼이 거기 가기 직전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는 못하고 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 계좌, 결제 계좌는 이겁니다. 계좌를 또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이 갔더니 처음에 이제 팔겠다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에 그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그 있는 사람을 보고 반가워서 이제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니까 결제 계좌에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확인하고 그렇죠. 끝난 게 아니라 네,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돈 먼저 보내고 뜯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누구세요? 사러 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면 이거 지금 이거 물건 팔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나왔는데 지금 돈이 안 들어왔다고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직거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또 일어난. 이게 사람의 아주 그 사소한 그 신뢰 그렇죠. 이러다 보면 진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뭐 형제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투자 전문 증권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건 투자 사기. 참 투자 사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불법 리딩방도 있지만은 막 진짜 유명인 사칭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도 최근 뭐 되게 유행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이 경계가 사라진다면서요? 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로맨스 스캠이 뭐냐 하면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친밀감을 조성하죠. 뭐 사랑한다. 주로 대상이 뭐 40대 이상 이렇게 혼자 있거나 사별했거나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아주 감성을 자극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이제 금전을 요구하고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와서 뭐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서 돈 보내라 통관하는데 뭐 이게 또 세관에 걸려가지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몇 억씩 뜯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 리딩 사기까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 그러면서 너 재산이 어떤 거 쭉 얘기하다가 내가 투자 전문가한테 이렇게 했는데 돈이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인 그 URL 그 주소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소를 보내주죠. 이제 그걸 이제 클릭하면 이제 그 사기꾼을 만나서 이제 그 단계가 처음에는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금액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대화방 폭파하고 나가버리는 그 패턴인데요. 다 이게 인적사항 도용하고 이래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카페 같은 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에 저희 815 모니터 운영자 뭐 이런 그 아이디를 해가지고 막 꼬셔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하면 그 링크를 해놓으면 그거 하면 무슨 텔레그램으로 넘어가서 리딩방 같이 이런 불법 리딩방이죠. 이런 사기 그 수시로 매일 하루에도 막 10대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 앞만 지워도 답이 안 나오고 매일 하니까 이게 싸우다가 저희가 한 3, 40일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자꾸 이제 안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도 마땅히 이게 처벌할 근거가 없나 봐요. 처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게 수입이 많이 되거든요. 광고나 이런 게. 그래서 잘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는데 주로 이제 외국 거인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계속 뭐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간혹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해서 저한테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른 지명인들이 당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기 거기 저 유튜브 채널에 제가 또 초대돼 가지고 또 그것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상적인 어떤 영업이 아니라 이거 누군가를 사칭한다는 건 사기를 하겠다는 목표잖아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멀쩡하게 운영하는 곳에 와서 아무리 차단시키고 뭐 해도 새로운 아이디로 계속 하루에 10몇 개씩 올라오니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뭐 신고해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만 뭐 신고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다 해도 어떻게 왜냐면 다 차명이나 이게 도용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보냈을 때 그 계좌도 차명이고 굉장히 어떤 그 점조직 내지는 어떤 그런 거라서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참. 근데 요즘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답이 없다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 정교한 AI 기술을 또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점점점 진화하고 있죠. 2007년도에 보면은 지방 법원장이 아들 납치해서 장기 뗀다고 협박해서 6천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법원장조차. 네, 지방 법원장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시대죠. 그렇죠. 대법원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발달된 게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가족들 뭐 아들이나 뭐 우리 뭐 배우자나 그 인적 사항을 그 전화번호를 해킹해가지고 그 번호로 변작을 시켜요. 왜냐하면 070 이 외국 전화는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그렇죠. 중계기를 통해서 그 똑같은 걸로 이렇게 바꾸면 딱 걸려왔을 때 보면은 그 자기 뭐 남편이나 뭐 자녀의 그 번호로 뜨니까 놀라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놀란 상태에서 막 그 울면서 막 이렇게 뭐 위험에 처했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 그러면 돈 보내달라고. 다 그렇게 다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 2003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한 게 뭐냐면은 음성을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딥 보이스라 그러죠. 음성을 또 이렇게 네. 보통 일반인들의 음성을 한 3초 이상 분량만 있으면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음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속기가 쉽고요. 아, 그렇죠. 이 진짜 전화가 왔는데 진짜 그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자기 그 뭐 가족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당황하죠. 놀래고.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놀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목소리라도 똑같이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 얘기가. 그래요. 근데 역시 그 발신인이 그렇게 뜨고 예. 네, 그 번호로. 목소리도 같으니까. 이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그 저희가 이러한 것들도 이 무작위 대상도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 타겟 범죄도 참 많다면서요. 예, 예. 이 탁 그 우리 그 영화에도 가끔 나오던데 설계자가 있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있고 딱 뽑아놓고 그걸 털어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집단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사기꾼들이 누가 은퇴했는지만 알려만 줘도 사기친 돈의 한 20-30%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 대상 하여튼 포착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엄청나게 심한 경우는 뭐 2년, 3년 작업해가지고 몇십억을 사기치는 실제 사건도 있는데 주위에 당한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돈 많은 누가 돈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 많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타겟이 되는데 뭐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어울리는 데가 이제 골프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와인 스쿨 그다음에 각 대학교 뭐 최고의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네. 이제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목적이 이제 유형을 분류해 보면은 사기치러 오는 사람, 순수하게 이제 사기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성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보험 모집하러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데 다양하죠. 온갖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데인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명품을 이렇게 두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몇 사람이 또 작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현직 검사 때 제가 다녔던 최고의 과정에서 네. 한 3억 정도 사기친. 아니 검사님이 모임에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이야. 그래가지고 모임 통장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총무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네. 그 돈까지 줬으면 다 털릴 뻔했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이제 이 사기꾼들이. 근데 그게 그런 소스만 이렇게 건네줘도 저 A라는 사람 저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정도 있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 정보만 제공해도 20-30%를 주는 건가요? 사기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이건 무섭네요. 이게.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낯설고 이렇게 경계심을 갖지만 뭐 진짜 여러 달 아니면은 막 몇 년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돈도 잘 씁니다. 이게 뭐 20-30명 모임 가면은 자기가 다 스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차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몇 달 또 임대한 아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삼성역에 아주 화로운 그 굉장히 고급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누구하고 친하다 돈 많은 누구하고 친하다고 하는데도 완전히 그냥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약간 또 알아요. 뭐 고향 선배라든지 그래서 뭐 전화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서 한 10억 이상 또 털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전창조 그때 사건 딱 떠오르네요. 얘기 그냥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전체 뒤에서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당사자가 되면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심하지만은 조금씩 신뢰를 주고 물량 공세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성격도 다르고 어떤 추구하는 거에 다 다른데 사기꾼들은 그 포착이 아주 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기본 구조는 뭐냐 하면은 사기꾼은 감성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해서. 자극한다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인 같고 외로운 사람 같으면 아버님. 일례로 보면은 뭐 주식 전문가라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도 갖고 뭐 방송 나가고 심지어는 뭐 방송 나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00~500씩 돈 주고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이제 연락받고 오는 사람한테 또 몇십억씩 막 이렇게 또 사기치는. 그래서 제가 그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33년 현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거의 사기 사건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한테 물어서 너 왜 이때 왜 이런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쳤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만든 게 31가지 예방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게 그 사기 예방 솔루션 이 책을 쓰신 실제 거군요. 이제 사례들을 갖다가 핵심을 이제 한 대여섯 개만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는 그거죠.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고 목적이 달성되면 먹튀, 연락이 없거나 태도가 덜 변한다. 전총조 같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뭐 승마 선수인데 그 남자를 사귀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이후에 임신하는 바람에 출전을 못하게 됐는데 이 자기가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물어주겠습니다. 몇 억을. 그럼 막 남자를 협박을 해가지고 미안하게 만들었어. 네,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렇게. 야, 그런 또 뭐 또 다른 케이스는 법이는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네. 뭐냐 하면은 그거 뭐냐 이게 소시오패스들 중에서 사기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네, 모든 행동 지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가차없이 뭐 부모도 없고 뭐 형제도 없습니다. 그게 저 프로페셔널이 그러잖아요. 돈 안 되는 일에는 힘을 안 쓴다.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프로 사기꾼도 예. 내가 이거 사기칠 만한 그래서 나올 게 없다 그러면 아예 관심도 없고 예. 안 한다. 그 소시오패스만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그 미국의 마사 스타우트라는 교수가 이제 옆집에서 하는 소시오패스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의대 교수니까 이제 그 정치인과 이제 상담을 많이 해서 거기 얻은 결론인데 그 소시오패스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2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 네. 이게 실수인 경우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도 그렇다면 100%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10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는데 아무런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오늘 내 못 가. 뭐 이러면서 항상 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약속을 해놓고 이것보다 더 이익이 생기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그걸 어겨버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회적 약자를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죠. 자기한테 전혀 무시한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래할 때 그 사람하고 골프도 쳐보고 술도 마셔보고 식당도 가보고 주위에 어떤 그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나한테 사기를 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들이 증거를 절대로 안 남겨요. 뭐 이게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차용증 하나 써줘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너하고 나하고 내 사실 한 20년 이상 이렇게 형제 이상으로 지내면서 너한테 잘해준 거 알지? 잘해줬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런데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자고. 그동안 나를 불신했다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나하고 절교야 이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일 터지고 나서 고소를 하려고 보면 이게 차용증도 없고 이게 빌려준 건지 뭐 입증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심한 경우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상담했던 사건인데요. 자매지간에 언니가 동생한테 9천만 원 빌렸습니다. 자매지간에 차용증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친자매니까. 그렇죠. 이제 돈을 받는데 이 사기꾼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계좌로 돈을 안 받아요. 자기 아들 계좌. 그걸로 이제 9천만 원 넣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보냈죠. 그 뒤에 뭐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언니 왜 돈 안 줘?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우리 아들하고 거래했잖아. 난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입금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증명은. 입금증은 많은 사람들이 입금증으로 충분히 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돈이 건네갔다는 증거지 이거 그냥 줬는지 증여인지 아니면 빌려줬는지 투자인지 이거는 원고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게 입증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거 너무 황당하죠. 그런 경우 상당히 좀 많은데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러면 이거 언니를 사기죄로 좀 고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그 민사소송 제기한 게 지금 1심에서 패소한 그때 봤거든요. 한 1년 됐어요. 근데 형제간에는 친거죄거든요.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안 하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거. 6개월 안에. 그 친거죄.
이거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형 면제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형사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사기고 내가 또 현직 검사 때 상담해줬던 분인데 홀로 사는 그 여자분이 외롭게 지내니까 이제 교회 독실한 신자인데 주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제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남자가 이제 사기꾼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부터 막 계속 사랑한다 막 계속 애정 공세를 하면서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자 입장에 너무 진도가 빠르다. 좀 천천히 하겠다니까 하도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년 뒤인가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 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1억인가 얼마 빌려달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도망갔어요. 이게 뭘 이용했냐면은 부부간 그다음에 부자지간이 직계 이 전비속 간에는 형 면제라는 거죠. 그거를 또 사기꾼이 아는 거죠. 야, 그래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 중년 이후에 뭐 재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서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이 사기 문제 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작년에 그 조문이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라든지 부부간에 형 면제되는 그게 위헌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금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효가 되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형제간의 친고죄 그 부분은 그냥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친고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아니면 부부 간에도 한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하면 앞으로 그렇죠. 법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아니 이제 법이 실효가 되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에 관해서 무슨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형제간에는 지금 친고죄 6개월 그건 아직까지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거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다 되죠, 그냥. 아니 그렇죠. 진짜 형제간에 근데 그런 사건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직 검사할 때 수사할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네. 그것 때문에 내가 공소권 없음 상속 재산을 갖다가 이 마지가 한 10억 되는 상속 재산을 이제 그 자기 형제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을 했는데 이제 그 형한테 이제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좀 우리가 좀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다 그 상속이 다 이게 그 위임을 다 했는데 이 마지가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처분하고 받은 돈을 급히 자기 사업 자금에 이제 필요해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형제간에 야 이거 그래도 뭐 고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막 하면서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 뒤에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근무할 때인데 2001년도에 딱 보니까는 그 친고죄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게 고소가 됐는지 그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니까 봤더니 한 1년이 지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결정을 했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믿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가족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좀 이렇게 그냥 싸우는 정도로 그냥 끌고 가지 법적인 것까지는 생각 못하는 경우가 다마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인데 요새는 이제 특히 상속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양보를 안 하죠. 그 굉장히 많은 돈을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이게 아주 계산을 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덜 뭐 내가 손해 봤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각박해졌다 그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회가 자꾸 이렇게 피해자가 사기에 의한 피해자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우리 마음속도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심이 생기고 너 옆에서 정말 친절한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그렇죠.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시골에서는 완전히 이 사기꾼 집안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접을 못 받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기친 돈을 갖다가 또 지방 가서 뭐 경로 잔치도 하고 뭐 장학 그것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기칠 우려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그 자체 그리고 거래를 하면은 그 구체적인 거래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짚어보지 않으면 사기 당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그 예방 그 31가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단 멀리하는 게 좋긴 하겠군요. 근데 아까 저는 딱 와닿는 게 그냥 별 이유 없이 쉽게 약속을 하고 어기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좀 떠오르는데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 박사 얘기가 100명 중에 4명이 거기에 소시오패스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조금 못한데 한 40만 명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구나.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한테 해코지 하면은 언젠가는 응징하고 그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 약간 집요함이 있는 사람들, 집요하고요. 스토킹도 그렇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박사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말고 멀리하고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마음은 주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친절하게 이유 없이 막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 주면 안 된다. 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하고 나면은 왜 그런지가 이제 쭉 나오죠. 아, 그렇죠.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아직 내가 그 이유를 이 사람한테 아직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급하게 막 이렇게 또 막 재촉을 해요. 급하다 그러면서.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이거 돈 한 5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빨리 좀 보내줘.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줄게 이래. 돈 보내주면 그다음부터는 뭐 갚을 생각도 안 하고요. 뭐 그 정도 돈은 마치 그 정도는 생각하고. 근데 참 그 예전에는 정말 이제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 그럼 예.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막 다급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인지상정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또 뭔가 또 다시 되돌려주기, 그러니까 갚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많은 패턴이었는데 이걸 이제 고의적으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절박한 사람들까지도 예. 이제는 믿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채우고. 어느 정도 그냥 돈 그냥 이거 좀 못 받을 네. 생각하고. 제가 현직 부장검사 때 그렇게 또 사기당했을 때 왜냐하면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기 사건 조사하는 검사가 우리 저 제가 변호사님도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예. 결국 지금 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아니 전문가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등잔 밑이 어둡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 동부지청에 있을 때 그 구이동에 네. 2000 몇 년도라 그 IMF 전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된 분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제 부장검사 때 임 부장 자기가 이번 달에 신용카드를 너무 써서 그 결정 못하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돈 모아서 빌려줬습니다. 네. 그 다음 달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해가지고 또 어디 빌려줬어요. 토탈 이제 690만 원 빌려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지방 근무하고 막 하다가 사기 사건 기록을 보다 그 선배 생각이 나서 왜 돈 안 갚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넣었더니 휴대폰에 칼날이 막 뜨더라고요. 뭐 네. 죽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통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기가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카톡 그 프로필을 보니까 좀 형편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문자를 넣었죠. 선배님 형편이 피신 것 같은데 이거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할부금 넣듯이 저한테 매달 주시면 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네요. 했더니 그리고 나서 한두 달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임 부장 그래 미안하다. 근데 이제 보내줄게 해놓고 이제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원칙은 똑같네요. 항상 가까운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그렇죠. 어느 날 어려운 어떤 상황을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가 거절할 없는 수가 거죠. 없잖아요. 그러면서 꼬이는 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두 가지로 거절을 한다. 첫째는 돈 관리는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집사람이 다 관리하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 남한테 해놓고 미루고. 이제 그냥 거절하고 두 번째는 힘드시죠 이러면서 이제 뭐 얼마 정도 경조금 내지는 어떤 그 하라고 차라리 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랬다면 아직도 그분하고는 좋은 관계가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진짜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렵고 하면 상황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자꾸 그런 일을 그렇죠. 하게 만드는 게 있으니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또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 주위에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을 또 이렇게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도 좀 가슴이 답답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몇백만 원 털렸는데 아직 줄 생각도 안 한다고. 그냥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다 그분은 사는 분 같아요. 야, 그러니 우리 저 현직 부장검사께서도 사기 전문
부장 검사께서도 그렇게 당할 정도니 일반인들이야 뭐 비일비재하네. 그렇죠, 그렇죠.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경우는 뭐 본인이 뭐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죠? 네. 그 이 모든 사기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작은 거래로 그렇죠. 신용을 쌓아나간다면서요. 신뢰만 일단 쌓았다. 야, 이 정도면 됐다. 꼭 그거죠. 미끼 이게 낚시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미끼하고 떡밥 뿌리듯이 그거 네. 보고 쫙 몰리잖아요. 그것처럼 딱 이때 땡기면 된다. 이러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투자 사기도 보니까 한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막 5%, 10%씩 적은 수익금 돈은 돌려주고. 뭐 잘 줍니다. 뭐 그 변제 날짜 전에 미리 이렇게 주고요. 그러고 나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 크게 자꾸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